자, 정치 비하인드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정택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여당의 입법 폭주와 사법부 압박 처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상은 새 결집, 존재감 확인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광장으로 뛰쳐나간 이유, 그 속내는 뭘까요, 박사님? 지난 주말이죠. 동대구역 앞에서 보수의 몸통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의 상징인 동대구역 앞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했죠. 네.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름을 걸고 장외 집회를 한 건 6년 만인데요. 이 장외 집회를 한 속내는 대충 봐도 한 3가지 정도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가지요. 네. 첫 번째부터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정치 관련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라는 것이죠. 프레이밍. 예. 그 동안에는 이제 무슨 특검, 내란, 그다음에 이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 개혁 등에서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렸었거든요. 수세에 몰렸었는데 반 이재명 구도로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이 전국에서 이니셔티브를 쥐어보겠다라는 바람에서 장외 투쟁을 시작한 것 같고, 네. 근데 우려되는 것은 이번 대구 동대구역 집회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윤 어게인, 이미 탄핵당한 윤 어게인, 아직도 부정선거를 논의하면서 스탑 더 스틸 이런 깃발이 등장하며 강경 보수 이슈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내 결속이죠. 당내 결속.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라는 것과 장동혁 대표 체제의 리더십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동대구역에 연인원 7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7만 명이 모였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10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데 나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 수도권 의원이나 아니면 수도권 지구당 위원장 네. 같은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아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장외 투쟁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맞아. 대표적으로 김재섭 의원이 그렇죠. 좀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세 번째. 번째 이유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방선거 대비해서 아,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를 그렇죠. 미리 네. 준비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가장 많은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도 하잖아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투트랙이죠.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해서 민주당 주도하는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겠다라고 하고, 국회 밖에서는 장외투쟁을 통해서 권역별로 조직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 또한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광장에서는 강한 결속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광장에서는 그런 결속으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거 결과는 여전히 중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장에서 결집이 오히려 중도층을 떠나게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는 별로 이득될 게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악수가 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가장 제가 심각해 보였던 이슈 중 하나였는데, 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이 11만 명이 넘게 확인됐거든요.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의 요청과 한학자 총재 승인 아래서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진짜 사실로 드러난다면 가장 큰 이슈를 점령하지 않을까까지도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핵폭탄급입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한시들이 되게 순환 시대인가 봐요. 근데 박사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학자, 한덕수, 무슨 한동훈도 있고요. 한동훈. 예. 이거 한학자 총재의 구속 관련해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면, 네. 통일교의 이제 한학자 총재 2대 총재죠. 문선명 다음에 2대 총재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현재 독방에 수감돼 있는 상태죠. 주요 혐의는 김건희에 대한 뇌물 지시와 정치권 로비가 이제 주요 혐의였는데요. 특검에서는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해서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압수했는데 거기에 보면 통일교인으로 추정입니다.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이들이 2023년도에 전당대회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의 관점인데 첫 번째가 정치 자금이나 뇌물을 지급했느냐, 두 번째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시켰느냐, 세 번째 이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승인했느냐, 이 세 가지인데 앞서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 분리를 헌법상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일교가 국내 주요 정당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종교가 정당 내 권력 경쟁의 승패를 결정했다면 해당 정당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 자금과 뇌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형사 책임이 당연히 한학자 총재에게도 따를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 권력과 종교의 은밀한 거래가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이탈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한 정당인가? 무슨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까지 정당 내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네. 관련 의혹들이 이제 사실로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당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없어질 거고 엄청난 처벌과 제도 개선만이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아나운서에 대해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네. 국제일 아나운서는 기독교 신자죠. 네. 모태신앙인가요? 맞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최근에 이제 조계종을 방문한 자리에서 합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종교적 네. 신념 때문에. 사진을 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황교안도 대표할 때 음.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본인의 모태 신앙인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인이고 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조계종 행사에서도 합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종교적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보면 통일교나 신천지,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은 이단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신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단 세력도 다 받아주면서 그 정치인으로 당대표로 참석한 불교 행사에는 합장 정도 못할 정도인가? 저는 종교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사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종교적 신념으로 합장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입장인 거죠. 사실 근데 그 사찰을 방문했을 때 개인의 신분으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대표로 갔다고 자격으로 하면 갔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갖춰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 모습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라고 봤을 때 방금도 중도층이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신천지, 그다음에 통일교 이런 이단 세력과는 엄연히 좀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리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 행동하지 못하는 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계종에 가서는 합장도 못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장동혁 사람이 대표가 이단과 손잡는 네. 모습은 매우 이분법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내의 특정 종교 세력, 특히 독생녀, 참부모까지 언급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게 과연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의 지도자의 모습일 수 있나? 그리고 이런 온 국민을 대변해서 수권 정당이 되어야 되는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가 이런 편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불교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편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특정 종교의 이단 세력이라고 불리는 특정 종교에 의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어쨌든 각 분야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께는 좀 본인이 하는 태도, 그렇죠. 그다음에 언행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에서만 7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또 오는 토요일 날에는 서울역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동원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도 나오는데 장애투쟁 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좀 떨어진 게 있죠. 네, 정광훈, 소년보 전환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어서. 예전보다 못하고 앞서 뭐 7만 명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 말한 추산한 연인원으로 계산한 7만 명 정도고요. 네. 경찰이 그 집회 현장에 가서 추산한 인원은 약 2만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5만 명이나 차이 납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 꽉 차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 사진은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다르지 않겠어요. 동대구역 광장인데 네, 네. 그래서 이게 2만 명일 수도 있고 7만 명일 수도 있다. 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다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밀리를 찾아서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이죠. 27일 날 이제 서울역에서 집회를 한다라고 예고를 했고 네. 국회 안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기세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동원역에서는 보수의 상징인 대구 경북에서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동대구역에서 2만 명 경찰 추산이 2만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동원력은 예전만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당내 내부의 기류도 약간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동대구역 국민의힘 그 집회에 보면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실제로 보면 다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TK 의원들이군요. 그렇죠. 다 대부분이고 예. 실제로 무슨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 지금 당내에서도 뭐 앞서 이제 국아나운서도 이야기했지만 김재섭이나 뭐 박정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장외투쟁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미 방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구 경북처럼 이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센 지역에서는 그게 응집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장외 집회에 동력이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참가 규모는 확장될 것이냐, 집회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네. 관련해서 그런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국회 안에서 어떻게 정책화할 것이냐라는 그렇죠. 부분이 중요한데 네. 일단 그런 관점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내에 결집을 강화하는 데만 장외 집회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동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좀 어렵다고 느꼈던 게 이 부분인데 집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외에서 했다면 이거를 네네. 장내로 끌고 와야 되는데 네. 집회를 보면 윤 어게인 그렇죠?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스탑 더 스틸 네. 그러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중도층은 뭐 아예 포기한 건가? 아니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결속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집회가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정치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뭐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공식 논평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동대구역의 그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관련된 화면이나 기사,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동대구역 집회에 여전히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과 같은 깃발이 가장 많이 휘날리고 있거든요. 또한 그 동대구역 집회에서 연설을 했던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논의했고 지금 취임한 지 100일
100일밖에 안 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면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극우 보수층의 결집은 가능하겠지만 확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나 극우의 결집만을 강조하다 본다면 과연 국민의힘은 집권과 수권이 목적인 보편적인 정당이냐 아니면 생존 자체가 목적인 극우 소수 정당이냐 이 갈림길에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를 뭐 아직까지 포기하진 못했겠죠. 아직까지 포기하진 못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강성 보수, 강성 극우 층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됩니다. 네. 무튼 그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미디어 대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언론 공식 채널로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이분들 외에는 다른 목소리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고 공식 직함을 단 분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제 미디어 대변이라는 공식 대언론 창구를 세웠죠. 예. 세우고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 메시지를 관제탑에서 정리를 해서 자신들한테 인증을 받은 인증 채널의 입으로만 사안을 발표할 수 있게 뭐 하겠다. 전달하겠다 이거겠죠. 전달하겠다 이런 거겠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의해서 공식 직함을 단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네. 일명 뭐 패널 인증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단 패널들이 방송을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지켜봤는데 네. 어때요? 그간 인증제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공식 직함을 갖지 못했던 일명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비인증 패널들에 예. 비해서 국민의힘이 인정한 미디어 대변인이 특별히 메시지 전달력이 강한지 논리적으로 탄탄한지 이런 차별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끼지 못했습니까? 네.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억누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도입한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제도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름 뭐 그 의도가 뭔지 알겠지만 그 효과는 장단점 양면성을 띌 것 같아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장점으로는 네. 공식 직함을 달았기 때문에 말실수가 좀 줄을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의 대답이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은요? 또한 위기에 닥쳤을 때 그 당내의 목소리를 원보이스 한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장점. 까지는 장점일 것 같고요. 네. 단점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견 개진이나 토론이 위축될 수 있고 혹시나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하는 공식 직함을 단 사람들이 나가서 당의 입장을 잘못 전달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저야 뭐 개인 자격으로 나오니까 네. 이 방송에서 뭐 잘못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당에서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공식적으로 달아줬는데 네. 그 사람이 당의 입장을 잘못 전달했을 때 그 책임을 당이 질 것인가? 그 미디어 대변인 패널 자체가 질 것인가에 네. 관한 문제들도 있고 이런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씨가 법원에 출두하는 그 상황에서 방송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의 통일된 의견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패널이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느냐 등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가 과연 효용성을 가질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통의 창구가 좁아지면 목소리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그 통로가 좁기 때문에 울림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래서 이게 정당이 이런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마련하는 것이 네. 옳은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법사위 간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쭤봤는데
이런 미디어 대변인, 뭐 채널 인증제 이런 게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네네. 제가 몰랐던 게 아니죠. 네네 없었습니다. 어. 없었고 이게 이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국민의힘 같으면 무슨 뭐 친한동훈파도 있고 친윤석열파도 있고 그러면 네. 그 패널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방송에 나갈 수도 있는 그래야 거잖아요.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래야 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당내에서 민주화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뭐 방송 채널을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직적인 협중 시위가 잇따르고 있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시위가 있었는데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중일의 극우 커넥션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데 극우 세력, 뭐 조악하고 어설픈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바라봤었는데 이게 실체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다가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되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혐오하는 시위가 서울의 명동 중국 대사관 거기 대사관이 일대에서 있죠. 예.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협중 시위와 관련해서 시위 주변의 상인, 그다음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 협중 시위에 관한 원칙은 명확합니다. 뭐예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인정한다. 음. 다만 증오와 혐오의 자유는 없다라는 것들을 명쾌하게 밝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주변 국가였던 일본이나 중국에서 혐한 시위들이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거기 여행 갔을 때 그런 험한 꼴을 많이 보고 피해를 그랬잖아요. 봤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예. 혐오와 증오는 그 개인적인 자유의 측면과는 정반대로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명쾌하게 입증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협중 시위와 관련해서 이게 불쾌한 거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중국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런 분노의 정치가 그들이 보고 있는 매체, 온라인 매체에서 알고리즘을 타고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와 증오의 정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국제인권단체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혐오와 증오에 관한 법제적인 제도가 좀 미비되어 있다라고 우리나라에 이미 경고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국제적인 요인을 보면 최근에 이제 앞서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극우 네트워크가 미국의 이제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그 극우 세력과 연대해서 레토릭을 비롯해서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해서 그 극우 세력의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까지 존재하는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있는데 이렇게 극우 세력의 발호를 억제하려면 첫 번째로는 그 혐오와 증오에 관해서는 명쾌한 법적인 철폐를 가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협중이나 뭐 혐한이나 뭐 이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혐한이나 협중이나 이런 혐오의 정치에 대해서는 거기에 갈등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팩트 중심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협중 시위 이런 게 과연 우리의 국익에 얼마만큼 이득이 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 봐야 돼요. 외교 문제를 비롯해서 국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다소 좀 열린 사고로 국익을 증대하겠다. 국익이 가장 우선하다라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견지해야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한정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